아침 일라디오. 우리나라서의 최북단 백령도에 유일하게 있던 약국이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의료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급하게 약을 하나 사려고 해도 섬에 사시는 분들은 배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외진 지역에 사는 분들도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검사든 치료든 할 수 있는 상황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백령도 약국 관련해서는 인천 옹진군이 그곳에 민간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는데요. 이번 기회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건강할 권리를 더 존중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민신문 유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이 농업과 농촌 이슈에 힘을 모아오던 여야가 이번에는 정면 충돌했다고요? 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임의조항인 쌀 시장 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 농해수위 의원 19명 중 소속의 이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의 표결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게 19일 회의 전부터 여야가 상당히 팽팽하게 긴장했는데요.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표결 처리 무효를 주장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퇴장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애초 상임위 차원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면서 양부에 제시한 대안에도 요지부동이었고 어차피 합의점을 찾을 수 없으니 오늘 처리한다고 맞섰습니다. 네네. 결국 이렇게 회의가 끝난 후에도 장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는 쌀값을 물가 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민주당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소위, 안건 조정이 전체 회의까지 소위 3연속 날치기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힘의원들은 개정안은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많은 문제점을 가졌고 되레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쌀 과잉 생산 구조 고착화에 따른 재정 부담, 쌀 민간 시장 기능 저해, 미래농업 투자 지원 잠식,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절차가 남아있잖아요. 여야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효력을 내려면 이제 앞으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법사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를 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김도욱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안건 상정 심사에 아무래도 진통을 겪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행 시나리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로 보낸 개정안이 60일을 초과할 경우에 이 소관 상임위원회, 즉 농해수위 제적위원 5분의 3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로 곧장 부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한 달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본회의 양건으로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내년 설, 즉 1월 23일 직전까지는 최종 통과가 가능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개정안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또 부담도 함께 됐습니다. 이제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 이렇게 계류하는 약 90일 동안 야당과 또 추가로 협상을 하고 토론회하고 대국민 홍보 등 또 여론전을 이제 펼치겠다는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15일은 처음으로 맞는 여성 농업인의 날이었는데요. 이 첫 법정 기념일을 기념하는 행사 열렸습니까? 네, 정부는 올해부터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의 날로 정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성농의 권익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법정기념일로 아예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여성농업인의 날을 기념해서 지난 18일 농식품부와 7개 여성농업인 단체는 이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주목할 점은 대한민국 여성농업인 선언입니다. 서문과 10개 행동 지침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여성농업인이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력자나 혹은 남성에 종속된 농가 구성원이 아니라 농업 생산의 주체이자 지역사회 리더로 발돋움했다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네네. 또 국내를 떠나서 인류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좋은 삶의 실현을 위한 이 결의도 담았습니다. 이 한여농 등 이 6개 단체는 이 기탁한 쌀 3만 톤 약 2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전국 21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또 아동 968명에게 전달하며 사회공헌의 의지도 함께 다졌습니다. 네, 이게 농업인의 날이 있는데 기념일을 또 만들어야 하나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그만큼 여성 농을 위한 이 농업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면서요. 네네. 농가 인구가 221만 5천 명 중인데 그중 여성 농업인이 111만 5천 명, 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 경영체 중에서도 여성은 이 공동 경영주를 포함해서 45.8%인 111만 3천 명에 달합니다. 그중 단독 경영주는 실제로 53만 8천 명이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도상으로 근본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농민이 지원사업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성농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공동경영주일 때가 많아서 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잦습니다. 또 이제 이 소득이 부족해서 부업을 이제 할 때 겸업을 통해서 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긴 한데 이 농업경영주는 농업인 지위가 유지됐지만 이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업인은 농업종사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 정책 홍보 시스템도 미흡해서 한 40대 여성농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정부 지원이었는데 이 신청식이 변경 안내가 없어서 기회를 놓쳤다면서 또 정작 관공서에 물어봤더니 이장님한테 전했다고만 하면서 이런 좀 애로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농가 인구 절반이 여성인데 좀 미흡한 부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여성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좀 더 있을까요? 네, 농촌이라 농사를 지어 생기는 애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농촌의 보육 여건 문제입니다. 전체 읍면 3곳 중 1곳 이상의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또 산후도우미를 부를 때도 농촌 지역에서 여성농들은 애를 먹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지만 또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해 주지 않아서 이 아무래도 지원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도 절실합니다. 올해 9개 시도 11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 도입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수건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장은 여성농을 둘러싼 재반사항이 좀 더 개선되면 이 여성농은 건강을 지키고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내년부터는 이 전략작물 직불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벼 대신에 가루쌀, 콩, 밀 이런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요?
네, 일단 정부는 내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서 밥쌀 재배 면적을 줄인 동시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헥타르당 밀 50만 원, 콩, 가루쌀 100만 원, 이모작 2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7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쌀산업 발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한마디로 대상 작물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을 통해서 쌀 과잉 생산 고착화를 개선하자는 요지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콩과 밀을 이모작하는 농산물 판매소득 그리고 기본 직불금과 전략작물 직불금을 모두 합쳐서 10알당 145만 원의 조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 이 논화용 직불제 조수입 127만 원보다 18만 원 많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고령화돼 있고 그리고 밭작물 기계화율이 60%대 수준에 그쳐 이 제약이 있습니다. 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략작물 직불제 이모작 직불금이 1헥타르당 250만 원으로 가장 높긴 한데 국내 기후상 이모작 지역이 제한돼 있어서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쌀 생산 조정 효과를 높일 이 대책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일본 사례가 또 있다고요? 네. 이 대책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하나는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단가를 과거에 시행했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수준인 1헥타르당 340만 원으로 높이고 또 대상 작목을 확대하자는 거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전략작물 직불제와 별도로 쌀 생산 조정제를 또 도입하자. 그래서 발동 요건, 발동 기간, 전작작물 범위, 보조금 등을 법제화해서 이 농가의 소득 예측성을 높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 지원 단가 인상에 관해서 일본 사례를 좀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올해 전략작물 조성을 위한 논화용 직불제 예산에 3,050억엔, 우리 돈으로 3조 7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네네. 콩 사료작물 보리는 1헥타르당 35만 엔, 사료용 총체별은 80만 엔, 메밀, 유채는 20만 엔을 지원합니다. 가루쌀과 사료용 쌀은 1헥타르당 55만 엔에서 105만 엔으로 차등을 드는데요. 특히 단위당 수확량, 즉 단수가 높을수록 지원 단가를 올려서 증산을 유도합니다. 또 일본은 이 논화용 직불금 외에도 지자체가 추가적인 다양한 보조를 지급해서 이 주식용 쌀보다 사료용 그리고 가루쌀의 이 더 높은 수익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일본은 가루쌀과 사료용 쌀 비중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2.6%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유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체포하고 또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어제 검찰이 전격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했고 이 중에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검찰은 어제 오후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 이 당직자들과 8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어젯밤 늦게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검찰의 이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적시한 시기가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였습니다. 네. 당시 김용 부원장은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바 있는데요. 검찰은 이 돈이 이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캠프 수사를 공식 선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네, 먼저 이 당사자인 김용 부원장 측은 이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 만회를 위해 벌이는 정치쇼라고 규탄했습니다. 네네. 3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도 민주당 의원들이 당사로 향함으로써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과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결백하다면 정정당당하게 당사문을 열고 압수수색을 받으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 이러는 말을 했습니까? 네, 어제 오후 용산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찬이 끝날 무렵 한 당협위원장이 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이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면서 반자유, 반국가, 반헌법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협치 상대가 야당을 의미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규정하고 적대시했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 서비스 문제가 발생한 지 4일째인데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사퇴를 했다고요? 네,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일어난 지 나흘 만인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남궁훈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고요. 그간 사업을 책임지던 대표로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중시했다라며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반성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카카오가 이중화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시인한 건데요. 카카오는 데이터와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은 이중화를 했지만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과 운영 도구는 이중화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말에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 훈련은 했지만 재난 상황에는 대비한 적이 없었다라고 밝히됐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서버 32,000대 가운데 31,000대가 복구돼서 서비스 대부분이 정상화됐다라고 밝혔고요. 네.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피해를 본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또 북한이 그저께 밤에 이어서 어제 낮에도 포사격을 이어갔네요. 네, 북한이 어제 낮 12시 30분쯤 방사포 등을 동원해서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사격을 했습니다. 그젯밤 동해와 서해 이 해상 완충구역 이내에서 사격을 한 이후 반나절 정도 만에 또 9.19 합의를 위반한 셈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지금까지 모두 10차례인데요.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근에 집중이 됐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이 진행 중인 호국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번 포사격에 대해 대응 조치에 따른 위협 경고 사격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네. 이 호국 훈련이 오늘 28일까지 실시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으로부터 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또 나타났다고요? 네, KBS는 어제 지난 1999년 초등학생이었던 한 여성이 당시 인천 계양구의 집 근처에서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만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네네. 당시 피해자가 만난 남성은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라면서 이 피해자를 근처 사무실로 유인해 범행했다고 하는데요. 김근식이 주로 쓴 수법과 비슷합니다. 인천경찰청도 20년 전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며 신고 절차를 묻는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는 확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지난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서 출소 하루 전에 구속된 김근식은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근식은 지난해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손질에 대대적으로 나선다고요. 네, 이 스토킹도 엄연한 범죄라고 규정한 스토킹 처벌법이 이틀 뒤면 시행한 지 1년을 맞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신변보호 대상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창과 이석준 또는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영무원을 살해한 전주환 등의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법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전주환은 이 동료 영무원인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합의해달라라면서 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 조치도 강화하는데요. 이 법무부는 잠정 조치를 어기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잠정 조치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 부착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의 사진을 합성해 퍼뜨리는 등 이 신종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처벌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네네. 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 나쁜 부모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처음으로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혼을 한 뒤에 이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를 처벌해달라 이런 고소장이 경찰에 처음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10년 넘게 두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송모 씨는 전 남편을 상대로 20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1억 2천만 원가량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관련법이 강화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신상 공개 등 할 수 있는 처분은 다 했지만 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이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박모 씨도 전 부인이 서울 강남에 살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를 그 양육비 이행법 위반으로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한부모 가정의 80%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관련법을 더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으로 기소됐다고 하네요. 네, 대구지검은 어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관련해서 원청업체 대표이사인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그 하청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때 원청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건은 지난 3월 이 대구 달선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의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이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서 숨진 사고입니다. 네. A씨는 노동자들의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9,503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3,700여 명 정도 적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000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다만 지난 2주간 연휴로 인해서 수요일에 발표되는 확진자 수가 많이 집계된 경향을 감안하면 감소세다라고 보기에는 좀 섣부른 상황입니다. 한편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243명, 사망자는 43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계층에서 계절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 대응 체계를 개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 439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중점 시행하고 만 9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는 항바이러스제도 우선 처방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아 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전담 병상은 중증 소아 환자 대응에 집중하도록 하고 지역 내 일반 병상 활용도 활성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철에는 건조해진 날씨와 증가하는 등산객들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산불로 순식간에 소실된 숲을 복원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산불 예방에 힘써 소중한 산림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가을철 산불의 주 요인은 입산자의 부조위로 인한 실화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등산을 할 때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산에서는 취사와 야영을 하지 않고 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를 이용합니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산불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고 외투,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합니다.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는 만큼 풍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산불 구역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수목이 강하게 타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서둘러 대피합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산행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연결하겠습니다. 박변홍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직접 변홍사 지으신 거 추수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작진에게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날씨도 엄청 좋고요. 그날 수확하신 거죠? 지난주 토요일 날 수확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하늘은 완전 푸르잖아요, 지금 요새. 그렇죠. 미세먼지도 없고. 그리고 이제 들판은 저희가 이제 조금 빨리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빨리 된 편이어가지고. 네. 진짜 완전 샛노랗습니다, 진짜. 저희가 추수를 했고요. 추수할 때는 아시다시피 가족들 다 모여요. 네네. 저도 이제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이제 지금 식당을 하고 있어서 못 나왔는데, 형네 가족, 저희 가족 다 모여가지고, 아이들까지 싹 데리고 이제 추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추수할 때 진짜, 저 어렸을 때는 직접 이렇게 나스를 이렇게 베고도 했었고, 중간에 작은 콤바인부터 해서 했었는데, 지금 콤바인이 엄청 커요. 벼베는 옮기게. 예. 엄청 커가지고, 저희가 논이 이제, 4군데 논을 이제 베야 되는데, 한 군데는 미리 이제, 거기는 좀 찰나락이라 해가지고, 우리 찹쌀 있죠. 네네네. 거기는 먼저 예전에 이제 수확을 해놨고, 그냥 일반 벼만 수확을 하는데, 한 군데당 한 1시간 반 걸리는데, 계속 구경하고 있죠. 아이들은 그렇죠. 너무 신기하니까, 와 하면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벼벨 때는 보통 이제 예전에는 그냥 콤바인에서 바로 이렇게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가마니를 내려가서 이제 트럭에 싣고 이렇게 가거나 트랙터에 싣고 가거나 이랬었는데, 지금은 기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콤바인에서 바로 트럭에 있는 1톤짜리 백이 있어요. 예. 네, 콤바인 이렇게 쭉 돌다가 콤바인에 이렇게 벼를 베면서 이제 저장된 나락을 가지고 이제 트럭에 있는 톤백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그걸 직접 이제 바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계속 벼를 베고 또 옮기고 벼 베는 거 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또 이제 그 참깨도 이제 좀 저희가 들깨군요. 들깨도 이제 저희가 좀 베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 말린 것도 좀 털다가 그래서 중간에 또 이제 또 새참도 좀 먹다가 막 이러면서 계속 다 모여가지고 아주 재밌게 뵀습니다. 정신 없이 진짜 주말 보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콤바인 보고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별을 베면서. 네. 이렇게 또 수락한 날은 1년 중에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가족분들 또 이웃분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드셨나요? 많이 먹고요. 네. 예. 원래 이제 다 농사일 하면은 그날은 진짜 잔칫날이고요. 네. 일을 하면은 계속 허기지잖아요. 그렇죠. 때때로 계속 뭐 맛있는 걸 많이 먹고요. 요즘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뭐냐면 역시나 농촌에서 커피를 많이 먹습니다. 아, 커피. 아침에 이제 시원하게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근데 커피가 우리 소위 말하면은 이렇게 우리 도시에서 저도 이제 일할 때는 뭐 아메리카노 이런 뭐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농촌에서는 역시 달달한 그 양촌이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어떤 사건인지 사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가 여기저기 통사하는 데가 많네. 아이고 귀야. 아이고. 안녕하셔요. 칠봉파출소 순경 김팔봉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쩐데요? 이 칠봉리 마을 회관이 죄다 털렸지요. 여보셔요. 저기 이장님이셔요. 아유 침착하니 말 좀 해보셔요. 아유 그래요. 아이 그게 말이요. 추석 때 윷놀이 한다고 마을 회관에 와 봤잖요. 아이 그때 서울서 큰 돈 벌었다는 삼식이 아들이 사주고 간 안마기 그거 본겨 안 본겨? 아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칠봉리에 어딨대요. 그래요. 밤새 그게 없어졌다니까. 아이 그것뿐이요. 그 참말로 저 전기밥솥에 텔레비까지 죄다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진겨. 아이고 어쩐데요. 그러니까요. 이장님 지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추수하고 이래 바쁠 적엔 마을회관 문단속 잘 하시라고요. 그래요. 알긴 아는데 어디 여기 들락거리는 어르신이 한둘이요. 이 사실을 아시면 동네 어르신들이 얼마나 놀라실겨. 어쩌다 마을회관에 도둑이 든 거요. 야속하기도요구만. 이장님 그러면 지가 사건 접수하고 바로 출동해 볼게요. 그래요. 저기요. 여보세요. 이장님 여기 파출소예요. 잘 지내시죠? 잡았어요. 마을회관 도둑 잡았다고요. 그래요? 잘 됐구먼. 그러면 우리 마을회관에 전기밥솥에 안마기 죄다 찾을 수 있겠구만. 그게 어쩌요. 다 팔았다는데요. 조사해 보니까요. 고등학교 막 졸업한 친구 둘이 이 마을 저 마을회관만 몇 군데를 털어서 빌린 차에 물건들을 실어서 옮겼대요. 그래? 마을회관에 뭐가 있다고 털었냐? 설마 그래도 우리 회관 어르신들의 보물 1호 보물 1호 안마기는 찾을 수 있겠지? 글쎄요. 그것이 좀...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마을회관에서 훔친 전자제품이 돈 1,000만 원도 넘는다는데요. 중고제품 업소에 싹 다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요? 이거 큰일이구만. 어르신들이 여기 쑤신다 저기 쑤신다 매일같이 안마기 내놔라 하시는데 그 비싼 걸 다시 살 수도 없고 어쩐디요 어째? 이장님이 참 큰 고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을 회관에 이렇게 도둑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뭐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모내기 같은 거 하느라고 바쁘고 가을에는 이게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난 토요일에 이제 밥 먹을 때 그냥 길에서 먹었거든요. 앉아서 네. 길에 앉아서.
근데 이제 마을회관하고 가까우면 마을회관에서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일이 바쁠 때는 마을회관을 열어놔요. 열었기 때문에 이제 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거기를 다시 잠그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연체 놔두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도둑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추수철이라서 종종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네. 꽁트 내용을 보면요. 친구 두 사람이 여러 곳에 마을회관 물건들을 훔친 걸로 보이죠? 네. 지금 물건을 2명이서 이렇게 훔쳐서 왔는데 보통 이게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에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네. 이게 뭐 물건 훔치는 건 당연히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게 절도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이게 절도죄라는 게 2명이 같이 하면 특수절도가 되는 거고 야간에 네. 들어가면 이제 또 이제 가중처벌을 받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언뜻 보면은 이렇게 둘이서 절도를 하는 거는 여러 번 절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상습 절도가 될 수가 있어서 여러 번이니까. 굉장히 세게 처벌받을 수 있고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수절도도 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거기에 상습범이면 2분의 1이 가중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과가 또 여러 번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됩니다.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처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절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뭐 옛날 우리 동화에 나오는 뭐 장발장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꽁트상에 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친구들은 특수절도, 상습절도, 또 특가법상 절도죄까지. 네, 우리가 그 상황이나 뭐 그분들이 뭐 갖고 있는 전과에 따라서 그렇게 강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두고 또 이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쓰던 안마기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 이거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는요. 예, 안마기는 진짜 필수품이거든요. 그렇죠. 마을회관에서. 이런 물건들이 뭐 가져가가지고 이제 처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처분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절도범들이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제 반환받아올 수가 있는데 처분됐다고 하면은 혹시 그 물건을 사간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올 수가 있고 네.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돈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들이 훔친 이 전자제품을 중고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팔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산 중고업자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가요? 책임이 있죠. 네, 물건을 계속 이제 그게 여러 번 팔러 오게 되면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짜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짜고 하는 경우도요? 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돈이 되니까는요. 네, 근데 어쨌든 중고업자께서는 말 그대로 그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되고 그 의심에 따른 뭐 신분 확인이란지 물건의 출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작물 취득죄라는 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네. 짜고 했다고 하면 작물 취득죄로 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오늘도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0632번 쓰시는 분께서 새벽 알바하며 동료들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청취 중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열어주는 라디오 들으면서 충전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990번 쓰시는 분께서 여성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절반이나 된다는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육아도 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여성 농업인에게 정부 차원에서 배려가 좀 있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0632번 쓰시는 분 그리고 6990번 쓰시는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쌀쌀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아침에 쌀쌀하겠고 내일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